자, 안녕하세요. 북성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그 역사 의식과 역사 사고력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할게요. 1051페이지 펴보세요. 역사 의식하고 역사 사고력이, 뭐냐. 그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역사 의식과 역사 사고력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역사 의식하고 역사 사고력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 자, 일반적으로 역사 의식은 역사를 토대를 이룬다. 그래서 서로 상보적인 관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 의식이 어떤 수준에 있다고 할 때 그때 가능한 역사적 사고적 범위가 결정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 의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역사 사고력 또한 그 관련된 그 범위들이 결정이 돼. 그래서 낮은 단계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애들은 연대기적 파악력 정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역사 탐구력. 최종적으로 그 했던 이제 그 역사의식이 최고적으로 있을 때 가능했던 게 뭐냐, 역사의 판단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없는 거 있죠? 그 역사 탐구력 위에 뭐라고 쓰셔야 되겠어요? 역사적 판단력. 그 역사 판단력이 제일 역사의식이 최고도로 이룰 때 할 수 있는 부분이야. 자, 그러면 역사의식과 이제 역사사고의 구체적 내용을 이제 볼게요. 보통 이제 아까 얘기한 처럼 역사의식이라는 게 정의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학자마다 이 정의 내용이 되게 많았고, 남색 책이나 뭐 다른 책에 뭐 가끔씩 있긴 있지만, 그게 시험 문제 나오긴 좀 어렵다 그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 역사의식이란 건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에서 뭐 다루는 각 시대의 사회적 성격을 명확히 파악한 시간적 감각이며 역사에 대한 예리한 의식이다. 뭐 이렇게 정의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역사 의식을 정의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그 파란 책과 남색 책에 일본 사람이 정의내는 역사 의식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실어놓은 건 그건데, 거기에 되면 역사가 자아의식, 존재의식, 시간의식, 변화의식, 문제의식, 이렇게 나눠보는데, 자, 일단 이건 순차적이에요. 자, 먼저 역사관의 이제 내용을 보면, 역사의 본질에 대한 견해와 관점이죠. 역사는 무엇인가? 자, 예를 들어,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뭐 이렇게 정의내렸다면 역사관이나 볼 수가 있죠. 자아의식은 뭐냐면, 역사 속에 자신의 실체에 대한 인식, 나는 누구인가?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제가 예를 든 건데, 자, 일제시대의 통치기에 살고 있는, 나라에 있는 국민이다.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 자아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존재의식. 역사 속에 자신의 위치에 관한 인식이죠.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일제의 강압적인 수탈 구조에 살고 있다. 이게 존재의식이죠. 시간의식. 그러면 역사 속에 시간의 존재와 시대의 차이에 대한 의식을 말하는데, 역사의 시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며, 한 시대와 다른 시대가 어떤 다른가? 뭐, 일제시대는 조선왕조, 고려왕조와 다른 시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변화의식 같은 경우에는 역사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의식이라고 하는데, 역사는 어떻게 발전해갖고 앞으로 변화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존재의식과 시간의식까지는 가질 수 있어. 근데 되게 보면 체념하고 수긍해버리죠. 그냥 빌부터 살자.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일제와 강압적인 스타일구조 싸워야 되겠다. 그 의식으로 넘어가면 이게 변화 발전 의식이에요. 자, 그다음 문제의식. 그러면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관념적 투쟁, 정신 승리하면 그 의미가 없죠. 직접 행동하는 하죠. 되게 인고생들이 다 변화 발전 의식까지 있는데 그 다음 단계는 없더라고. 예, 말로만 이제 하고. 자, 문제 의식이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인간과 형상의 문제에 실천해 가는 의식.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무장 투쟁을 추진해서 민족 해방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치겠다. 그러니까 의식뿐만 아니라 행동을 할 때만 가능한 이제 이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를 통해서 역사 의식이 발전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대개 이제 거기에 시간의식과 변화의식 같은 경우에 연대기적 파악력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식 같은 경우에 역사의 판단력, 이런 것들과 이제 또 연결돼 있죠. 역사적 사고력과 관련될 때. 이런 것들은 나올 가능성은 좀 없긴 없는데, 진짜 미친 척하고 한번 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내가지고, 예를 들어, 존재의식이 뭐냐. 그 다음에 변화의식이 뭐냐. 역사적 의식에서.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은 안 나올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나오냐. 뒤에가 나오죠. 뒤에가. 사회적 역사의식하고 심리적 역사의식. 이렇게 있는데, 자, 요게 이제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던 거야. 그래서 역사의식은
정의 내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이제 보통 역사학에서 일반적 역사의식 해갖고 아까 이제 존재, 변화, 뭐 자아, 시간 이렇게 했는데 역사교육에서 역사의식은 좀 달라요. 역사교육에서 역사의식은 뭐냐면 역사적 능력이 어떻게 발달됐는가를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역사학에서 말하는 그 역사의식은 추상적인 거고 여기에서 말하는 역사의식은 역사적 능력의 발달 내용들을 이제 얘기하거든요. 역사적 사고력이 어떻게 발달할 것인가 그걸 역사의식이야. 그러면 두 가지 의견이 있어. 하나가 뭐냐면 사회적 역사의식이 있고 하나가 심리적 역사의식이 있어. 자, 사회적 영역 역사의식의 대표적인 게 이제 피아제 이론과 관련되면 피아제 이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요. 뭐냐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야.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영역 고유인지 이론 관련된 연고론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 심리적 역사의식은 영역 중립인지 이론이에요. 그래서 영일론과 관련된 사람이죠. 그래서 사회적 역사의식과 관련된 그 대표적인 이론이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던 뉴제는 역사의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역사의식과 관련된 대표적인 이론이 뭐냐면 예전에 또 한번 나왔죠? 사이토의 역사의식 있죠? 1번 3.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심리적 역사의식을 볼게요. 자, 심리적 역사의식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아동의 성장 및 발달에 대한 역사의식을 계열화시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아제의 그 연령 발달 이론을 받아들였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피아제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심리 역사의식을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이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이토의 연구가 이제 후에 일본에서 또 계속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 사람은 역사의식을 이제 5단계를 나왔어. 하나, 둘, 셋, 6단계죠? 그래서 강고의식, 고금 상해의식, 그 다음에 이걸 상위라고 하기도 하고 상이라고 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고금 상위, 고금 의식, 그 다음 번천 발달 의식, 인과관계 의식, 시대구조 의식, 발전 의식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강고의식과 고금 상해 의식은 전조잡기, 그 다음에 변천 발달과 인과관계는 뭐 구체주잡기, 그 다음에 이제 시대구조와 발전의식은 형식조잡기. 피아제 이론에 적용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대개 이제 시대구조와 그 다음에 발전의식 단계, 그러니까 역사의 의식은 형식적 조작기에 속하고 이 형식적 조작기는 다른 교과보다도 좀 늦게 나타나죠. 언제 나타나요?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이제 할렘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돼요. 연령지체서 같은 것들. 그래서 이제 하위의식이 상위의식이 발달되고요. 단점은 뭐냐? 자, 역사의식을 정태적으로 파악했다. 정태적이라는 말은 예전에 한번 개념을 설명했을 텐데, 정태와 동태가 있죠. 정태는 뭐예요? 정학에서 나온 거죠. 있는 그대로 밝히는 거야. 현상을. 동학은 뭐죠? 새로운 것을 연구해가지고, 다음 단계 진전시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각 상황상 단계마다 있는 그대로만 형상들을 연구한 거지 다음 단계에서 새로운 단계 넘어가는 그 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발전 단계를 끌어올리는 이게 오타네요. 끌어올리는죠. 네, 오타 좀 수정해 주시고 아유 제가 이게 어디 갔지? 저기 있네. 제가 수정 한다고 해도 판을 낼 때마다 깜빡 잊고 수정 안 하는데 저도 적어놔야 돼. 그래서 끌어올리는 그 내용들을 확장시킬 수 없는 그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역사의식의 발달 수준에 영향을 미친 조건이나 가정 같은 것들을 무시했다. 원동력, 원인 같은 걸 판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반영은 역사학습의 목표 내용을 토대로 했다. 그래서 역사교육 과정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반영이 되는데, 예를 들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얘들의 인지 발달 순서에 따라, 연령 발달 단계 순서에 따라서 환경학대법 같은 것들을 도입했죠. 그래서 생활사를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정치사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사회구조사, 이런 식의 이제 순서로 가르치는 방법을 이제, 영향을 미쳤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역사인식을 볼게요. 사회적 역사인식은 역사교육 목적이 역사의식을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피아제 발달 단계에
처럼 역사의식이 그냥 나이만 먹으면 형성되는 게 아니라 교육 자체를 통해서 역사의식을 기른다. 그러니까 교육이 뭐예요? 내용을 알아야지 역사의식이 길러지는 거죠. 예. 그래서 역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 역사 접근의 태도와 방법, 역사의식을 토대로 한 고찰과 판단, 비판의식, 그래서 이렇게 교육이나 생활환경 경험, 이런 걸 통해 역사의식이 발달된다는 거야. 그래서 교육을 잘 받고, 역사교육을 잘 받고, 본인이 스스로 뭐냐, 역사에 관심이 있으면 뭐예요? 역사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역사의식이 발달된다. 나이만 먹어가지고는 발달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역사 사고적 함량이나 과학적인 객관적 토대를 바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역사가의 목적, 연구, 시각, 방법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역사교육이나 역사학 이론적 배경과 바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앞에는 역사교육의 목표와 내용의 토대로 해서 교육과정 반영되어 있는 거, 이거는 이제 뭐냐면 과학적 객관적 사실 토대로 역사가의 어떤 목적, 시각, 이런 것들, 역사 교육이나 역사의 이론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이 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이제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회적 역사의식의 대표적인 것들이 르제인의 역사의식이죠. 그건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살펴볼 것이 이제 역사의식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론들인데, 먼저 살펴볼 것이 르제인 역사의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집단기억과 역사의식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 역사의식으로 사이토 역사의식하고, 뒤에 이제 티바나 이런, 뭐냐면, 그 티바의 어떤 그 시간의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여기에 속하죠. 좀 뒤에 좀 얘기할게요. 먼저 르제인의 역사의식을 이제 볼게요. 르제인의 역사의식은 사회적 역사의식에 속해요. 사회적 역사의식. 예. 그 어떤 분은 이거 심리적 역사의식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 왜냐면 기출 예문에도 그렇게 분명히 사회적 역사의식으로 돼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입론책이나 그런 다른 책들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왜 이걸 심리적 역사의식으로 잘못 생각하신 분도 있냐면, 이 르제인의 역사의식에 딱 보면 단계라는 개념이 등장해. 무슨 단계, 정통 유형, 뭐 정형적 유형, 이런 단계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는 그 피아제 이론에서 도입된 거죠. 그리고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 또 실험 검증을 하기 때문에 피아제 이론을 도입해서, 그래서 단계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 뭐냐면 피아제 연구 방법론과 단계를 도입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은 딱 보면 사회적 역사의식이야. 그러니까 발달 단계가 아니야. 많이 알면 알수록 뭐냐면 역사의식이 발전된다. 새로운 유형으로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 르제인의 역사의식은 이제 정의를 보면 이게 일반적 역사의식과 비슷비슷한데, 미래의 정망과 현재를 이야기해서 과거를 해석하고 인간 사회를 작용할 수 있고, 역사의식을 역사적 사고의 특수성과 인간 문화의 역사적 사고가 투명하는 기능을 규정하는 통합적 정신작용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고 있어요. 정의는 올 필요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르제인의 역사의식의 유형을 좀 볼게요. 이 유형은 외워두세요.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건데. 그 유형을 어떻게 이해하냐. 이거 남색책에 있긴 있지만, 남색책 내용 가지고는 이게 뭐야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어. 왜냐면 이해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입론책인가 거기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입론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걸 예전에 한번 작년인가요? 총괄평가 문제로 한번 내봤어. 예, 그래서 총괄평가 예문 보면서 좀 뒤에 있는 내용들 4가지 유형을 설명을 할게요. 469페이지 펴보세요. 총괄평가. 자, 469페이지 보면 80번 문제 있죠. 80번 문제. 원래 그 입론책이나 거기에서는 뭐 그 A 부족이 어떻고 B 부족이 어떻고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이제 좀 약간 변색해서 번안해가지고 이제 그 저는 박씨 집안하고 이제 최씨 집안 요런 것들 이제 얘기를 하고 하면서 이제 하는 건데, 좀 보면요. 자, 다음 교수 사항을 보고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그래서 있고, 자, 최 교수가 질문을 했어요, 애들에게. 어떤 질문을 했냐 하면,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박씨 집안의 조상은 최씨 집안의 조상에게 큰 신세를 졌다. 그래서 그 이에 대한 보답으로 그 은혜를 베푼 최씨 집안의 후손이 어려움을 처했을 경우에
그 청을 거절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래서 이제 후대에 최씨 집안의 후손인 그 A가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박씨 집안의 B에게 숨겨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 그 B는 어떤 결정을 했는가? 뭐 박씨 집안은 이제 비유를 해가지고 이제 이게 박근혜를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최씨 집안은 이제 최순실의 집안 있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 예전 상황과 연결돼서 그 최순실 게이트 있죠? 예. 자, 그러면 요청했어. 그럼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제 책을 같이 보면서 이제 기본서 책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가예요. 예전에 조상들이 약속했던 대로 B는 A를 숨겨줬다. 왜? 예전에 그냥 조상들이 했기 때문에 기록까지 남아있잖아. 이럴 경우에는 무슨 유형이냐면 정통적 유형이야. 그래서 정통 유형에서 남색책에 역사의식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들의 공통된 기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유지하면서 연대가 유도한.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기념적 공적 연설이라든지 공적 기념비를 남겨서 이런 것들이 다 정통적 유형. 제일 낮은 단계의 역사의식이에요. 예. 그럼 두 번째 단계가 뭐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라요, 라. 강일이죠. 제 이름인데. 자, 과거 조상들이 약속과 상관없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은 도와줘야 된다는 거야. 보편적인 어떤 도덕 누대에 입각해서 도와준다. 그래서 최순실을 숨겨줬다, 박근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두 번째 단계의 역사의식. 이게 뭐냐? 전형적 유형이에요. 그래서 전형적 유형은 구체적 사건 속의 일반 법칙.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적용하는 시도인데, 이것은 결국에는 앞에 있는 것들의 속에서 보편적으로 찾아서 오늘날 교훈을 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과거를 현재형 교훈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식이 전형적 유형.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세 번째 유형은 뭐냐? 세 번째 유형에 이제 해당하는 것은 영이야. 영이 뭐냐면, 비록 예전에 최씨 집안이 박씨 집안의 도움을 받았고 약속을 했다고 해도 그건 과거의 일이야. 지금은 상관없죠? 그래서 범죄자를 숨겨주는 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A를, 그러니까 박근혜가 최순실 경찰에 신고했어야 돼. 그때 만약에 최순실 게이트 터질 때 박근혜가 최순실 잘라냈으면 이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았겠죠. 이 비판적 유형이 필요했었는데, 그 비판적 유형을 역사에 대입하면 어떡하냐. 예전에 가치체계를 문제함으로써 과거와 단절하는 거야. 그러면서 종전에 규정된 자기 이해 방식을 부정하고 정체성을 새롭게 규명한 거야. 그래서 요즘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여성사, 이게 남성 순종의 역사가 아니다. 그 다음에 남성의 역사에서 벗어난 여성사 새롭게 발굴하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성애적 역사에서 뭐 동성애적 역사를 이제 찾아내려는 그런 것도 다 어디에 속한다? 비판적 유형에 속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발전된 게 뭐냐면 발생적 유형인데, 발생적 유형은 이제 해당하는 건 미연가에 해당해요. 자, 범죄인을 숨겨주는 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단 A를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그런데 예전에 선조들과 약속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재판을 받는 동안 A에게 변호사 비용과 보석금을 지원해주거나 사식을 넣어주거나 병 주고 약 주는 그런 형태인데, 자, 이거는 어떤 거냐? 과거의 어떤 그 가치와 현재의 가치를 절충시키는 거죠. 단절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미형이고, 이게 뭐냐면 발생적 유형이야. 그래서 이제 변화와 발전 개념 속의 의미를 표해서 시간적 변화가 변화가 도덕적 가치의 유효성에 대한 논거를 사용한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 형태가 발생적 유형이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단계가 이제 애들이 발전된다. 처음엔 정통 유형에서 어느 지식이 있으면 전형적 유형으로 발전되고, 그 다음에 또 지식이 있으면 비판적 유형으로 발전되고, 마지막으로 발생적 유형이 발생. 그래서 여기 단계에 좋지만 연령 발달 단계가 아니라 각 단계에 넘어가는 게 뭐죠? 자신의 어떤 역사의식, 실제 얼마나 역사 지식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예. 그래서 여기는 요즘의 역사의식, 심리 역사의식이 아니라 무슨 역사의식에 속한다? 사회적 역사의식에 속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요즘의 역사의식은 어디와 좀 비슷하냐면 그 콜보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교육학 시간에 배웠죠? 콜보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 그래서 이 콜보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좀 채용을 했어. 이 사람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돼요. 거기 밑에 이제 관련된 문제 각자 풀어보세요. 이거는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루진의 역사의식에 관련돼가지고, 요거 외에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저기 입론책에 보면, 뭐, 이거 밑에 있지만 역사 학습도 있고, 그 다음에 루진의 역사의식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굳이 그것까지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그 역사학습 같은 경우에도 한번 좀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역사의식의 발달을 순서대로 설명했고, 정통류 유형의 역사의식을 쉽게 할 수 있고, 전형적 유형은 역사교육 과정에서 채우고, 뭐 비판적 유형과 발생적 유형은 교사와 학생들의 집중력 노력을 할 수 있다. 정통적 유형은 역사 교육을 굳이 안 해도 쉽게 접하는 거야. 왜? 우리가 보통 이제 대중매체 맨날 나오는 게 그 정통적 유형이죠? 예. 그리고 이제 전형적 유형은 이제 보편성을 찾아내는 거는 역사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비판적 유형과 발생적 유형은 자기가 공부해서, 그 다음에 교사와 학생과의 탐구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고차적인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디귿은 각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집단개혁과 역사의식을 좀 볼게요. 자, 집단개혁과 역사의식은 그 어디에 나와 있냐면 남색책에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나올 가능성은 없긴 없는데 한번 나올 것 같기도 해서 한번 넣은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안 넣었는데 요 부분에서 이제 좀 넣긴 넣었거든요. 자, 이 집단개혁은 이제 뭐냐? 보통 이제 이 집단개혁의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 기억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개인적 기억이 있고 하나가 사회적 기억이 있어. 개인적 기억은 이제 상당히 주관적이고 언어로 구성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공적 기억이 아니죠. 그러면 집단적 기억은 뭐냐면 사회적 기억이야.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기억 그 자체가 집단적 기억이죠. 그래서 이게 왜 그 의식이 이제 집단적 기억 문제가 등장했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홀로코스트 같은 거 있죠. 유태인들 대학 살 때.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혀지거나 왜곡이 돼. 그래서 오늘날만 우리판 되면 일배식 논리가 뭐 등장을 한 거야. 그 홀로코스트에 유태인들이 뭐 죽지 않았다. 그 다 거짓말이다. 조작이다. 증거를 대봐라.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집단기억의 왜곡 문제들이 등장을 하는 등 그래서 이 집단기억에 대해서 한번 문제화되고 그것들이 왜 발생이 됐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자, 그러면 집단기억이 뭐냐면 일단 기억은 뭘로 구성되어 있죠? 언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언어로. 사회적 집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개인의 기억은 언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개인의 기억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들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언어뿐만 아니라 뭐죠? 비언어적인 것들인데 집단 기억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게 아니잖아. 직접. 그러다 보니까 되게 책으로 본 거지. 책으로 보고 주로 이제 책을 보지도 않았지만 이제 사람들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하죠. 말과 글로. 그러다 보니까 언어로 구성되어 있고 이 언어는 서로 공유하면서 집단적 사회적 성격을 갖게 돼요. 자, 그리고 이 공유된 집단 기억은 주로 어디에서 배우냐면 되게 공식 그 제도화된 역사 교육을 통해서 배우죠. 우리가 우리 민족이라는 의식을 어디에서 갖게 되는 거야? 역사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통해 이제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해. 그래서 이제 있고 집단 외부에 대해서는 이 집단 교육을 공유하고 있는지 않은 다른 외부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이고 왜요? 그다음에 집단 내부에는 지속성, 영속, 동질성 의식을 갖게 돼. 자, 예를 들어갖고 임진왜란에서 명나라내전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봐요.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 데리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본 애들은 명나라내전에서 어떻게 패배 역사죠. 그거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그 이순신이라는 놈 때문에 안 됐다. 그 얘기를 해. 그러면 우리는 그걸 너 말 맞다 하면서 동의할 수 있어요? 절대 동의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명나라내전을 통해 이순신 크게 이제 이김으로써 일본 애들이 한양에 들어온 걸 막았잖아. 그러니까 승리의 역사지. 그러면 얘네들하고 우리가 뭐냐면 똑같은 사건을 두더라도 기억은 달라. 그러면 얘네들 입장 볼 때는 그걸 공유하고 우리 입장에는 이걸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동질적인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뭐야? 배타적인 거야. 지금도 우리도 이제 뭐 국가 차원에서 얘기하지 않고 뭐 사회 차원에서 얘기하면 자, 뭐 비교과 많이 뽑았다 그거예요. 비교과에도 참 잘 됐다. 지금까지 비정규직 이랬던 우리가 정규화되는 좋은 기회 아니냐. 근데 우리는 입장 볼 때 그건 기억을 공유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배타적이잖아. 그렇지만 우리는 또 다른 기억을 공유하면서 지속성을 이제 동질성을 공유할 수 있고 이런 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 보면 이런 집단 기억을 가짐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냐. 물론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지만 그
그걸 통해서 민족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계급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내부 모순을 어떻게 은폐시켜. 그런 은폐시키는 어떤 지배 이도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럼 부정적인 것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대개 보면 정치적 이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있던 집단기업. 그래서 국가와 사회가 인정하는 기업만 집단기업하고 나머지 기업들을 배제시키고 은폐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물론 모든 집단기업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일부가 있다는 거야. 자,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강주 민주화 운동 있죠. 강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했던 그 얘가 누구예요? 전두환이죠. 예. 그 전두환이 이제 집권할 때는 강주 민주화 운동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지 않았어. 폭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빨갱이들이 내와 선동해갖고 그 당시 이제 일부 이제 불순한 시민들과 결합해갖고 이렇게 폭동이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그 전두환이 그 강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는 그 기억들을 없애버리고 왜곡시킨 거잖아. 그래서 이걸 국가기관을 통해 애체를 통해서 만든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실처럼 믿게 하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기억이 등장할 수밖에 없죠. 반기억은 뭐냐? 그건 뭐냐면 이게 아니다. 이거 강주와 민주화 운동은 전두환이 강주 시민들을 학살한 사건이다. 그래갖고 이제 그 대학가 내에서 여러분들 1987년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 이제 강주 민주화 운동의 학살들을 촬영한 그 비디오들을 몰래 이렇게 공유를 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제 반기억이 된 거야. 근데 이 반기억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승리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집단 기억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특징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국가가 강요한 집단 의식에 반발, 국민들은 소극적인 저항을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내적 이주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남색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 동양책인가 있는 내용인데, 자, 예를 들어 갖고 그 권위주의 정권 시기 때 6.25 전쟁이나 5.18 민족 항쟁에 대해서 학교 안과 밖의 내용의 차이가 있죠. 이것도 이제 반기억과 연결되는데 학교에서는 그 전두환 시대 때 학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5.18을 강주 폭동이다. 근데 실제로는 밖에 나가면 그게 아니다고 은밀히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하면 지도새도 모르게 안기부에 끌고 가고 이제 물고물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 지금까지는 이렇게 있는데 지금도 있어요. 그런 기억들이. 그냥 학교에서 배운 기억들과 실제 기억들이 좀 다른 경우가 있어. 예. 근데 우리는 그걸 공식적으로 상응하면 물론 지금처럼 예전처럼 잡혀가지고 물고문 당하고 그러진 않지만 일종 왕따 같은 분위기를 또 연출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긴 있는데 이거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여기까지는.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역사의식과 집단기억이 뭐냐? 집단기억이라는 것은 역사성이 없는 거야. 이거 만들어진 기억이야. 그래갖고 이제 이거 오늘 역사보다는 어떤 믿음, 신화의 바탕으로 한 거다. 그래갖고 의도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모함도 요하 용납하지 않아. 완벽해. 거기에 토시를 달거나 그러면 안 돼. 근데 이해 역사의식은 뭐냐면 이 집단기억을 속에 있는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재 대상의 역사성을 이해하고 상대성을 인식하면서 이 집단기억 안에서도 뭔가 문제점이 있고 다른 기억이 존재한다는 걸 깨닫고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반성적 사고력에 입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역사가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은 역사의식이죠. 그리고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억은 집단기억이야. 그래서 이 집단기억과 역사의식은 항상 대립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남색책에 보시면 되면 그건 대립적인 측면도 있지만 꼭 대립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냐. 이건 왜냐하면 역사의식도 집단기억에서 배울 점이 있다. 왜냐하면 집단기억 안에 뭐가 있냐면 대안기억도 있다는 거야. 이 대안기억이 뭐냐. 자, 우리가 집단기억의 여러 가지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여할 점이 뭐냐면 국가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집단기억이 형성됐죠. 그러니까 군대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이 집단기억들이 등장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집단기억이 등장할 때 근대 국민을 이제 형성하는 과정에서 근대 국민이 어떻게 형성될 것이냐 하면 정치사도 연구해야 되지만 뭐도 연구해야 돼요? 사회사, 문화사도 연구하죠. 독일 같은 게 뭐야? 독일 민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정치사도 연구했지만 동시에 뭐도 했냐면 독일 민족의 원흉이 뭐냐? 정신 원흉이. 그래서 얘네들의 민속이라든지 민담, 전설, 동화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했어. 그래서 그 속에서 독일 민족의 정체성을 끄집어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측면에 볼 때 이 역사의식도 안에는 이런 그
대한기억도 포함되기 때문에 역사의식과 집단기억을 꼭 이렇게 대립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대한기억을 매개로 해갖고 역사의식도 대한기억에 포함되어 있죠. 예, 이런 것들 매개로 해서 전반적으로 집단기억도 다 포괄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립의 관점이 아니라 그 역사의식도 집단기억과 함께 그 뭐냐면 집단기억을 매개로 집단기억과 함께 역사의식도 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래야지만 좀 비판적으로 역사의식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대립이 아니라 대한기억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보는 집단기억도 다 그러니까 포함되는 역사의식을 재규정해야 된다. 이것이 남색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정리할 건 뭐냐? 일단 집단기억이라는 것은 특징이 있죠. 두 가지 기여할 점이 있어. 첫 번째 뭐예요? 민족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됐고요. 두 번째가 뭘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한기억을 존재를 발굴했죠. 이 대한기억의 존재가 이제 역사의식과 연결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문제점이 있어. 어떤 문제점이 있냐? 자, 다른 집단과 배타적이고 정치가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죠. 조작당할 수 있고 왜곡당할 수 있고 이런 게 집단기억의 문제점이고 그에 반해갖고 등장한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기억이에요? 반기억이라고 했죠. 그리고 집단기억과 역사의식은 좀 다르다고 했죠? 집단기억은 어떤 역사성의 임식 없이 사건 신화적 원형으로 완벽한 것들 토시 없이 이제 받아들이는 거고 이에 반해서 역사의식은 뭐냐면 비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 부분은 남색 책에 있는 내용이야. 남색 책에.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관련돼갖고 제가 419페이지 한번 더 이해를 돕고자 419페이지 총괄평가 문제 풀면서 한번 볼게요. 이게 12번 문제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단기억과 관련돼서 한번 예전에 총괄평가 문제를 만들어 왔어요. 이게 관련 기출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요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대체를 해보죠. 12번 문제를 보면 자, 자료 A와 자료 B는 서로 다른 사회적 집단적 기억이다. 자, 일반적으로 자료 A와 같은데 기억의 문제점을 말해보고 집단 기억이 근대 성립에 미친 영향을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19세기 때 제국주의와 관련된 기억이에요. 예. 근데 이 제국주의 기억인데 똑같은 그 기억이라도 좀 상황에도 다른 기억을 갖고 있죠. 예. 자, 여기 보면 백인의 짐을 져라. 너희가 기른 가장 우수한 자들을 보내라. 너희들은 자신들을 해외 보내라. 해서 백인의 짐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사회 진화론에 입각해서 이 미개한 열등한 인종들을 뭐 계몽시킨 것이 백인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다. 뭐 이런 식의 개떡 같은 논리를 이렇게 제시한 거고. 그 다음에 B는 누구의 입장을 볼까요? 보세요.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왔을 때 그들은 성경을 우리의 땅을 가지고 있었다. 기도합시다. 라고 그들의 말에 우리는 눈물을 감았다. 자,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우리의 성경을 가지고 그들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 누구 입장이죠, 지금? 그 원주민들의 입장이죠. 침략당한 원주민들. 그 나름대로 또 다른 집단 기억을 갖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기억의 문제점. 이때 집단 기억의 문제점 뭐냐면 상상적 이미지에서 매개되면 정치적 편의에 따라 조작될 수 있다. 집단 기억의 문제점을 등장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을 뭐냐. 자, 민족국가 구성원들에게 공통된 기억을 제공해 민족의 국가 정체성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자료 A에서 보이는 건 집단 기억이고 자료 B에서 보이는 거는 어떤 기억적 성격이 있죠? 반기억적 성격이 있죠. 물론 이제 반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도권을 또 장악하면 이게 또 뭐가 되는 거야? 집단 기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강주 민주화 운동 이제 아니라 참가했던 그 386 세대들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니까 또 이 사람들 기억이 뭐가 되는 거야? 집단 기억이 되고 일베들의 기억이 또 뭐가 되는 거죠? 반기억으로 전락이 되죠. 예, 이게 좀 반기억이고 이런 측면에서 좀 집단 기억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뭐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뭘 보냐면 그 역사의식의 유형과 발달을 보죠. 거기 역사의식의 유형과 발달과 그 뒷장에 있는 타바의 이론이나 뭐 분류 개념, 시간 개념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그 삐아제 페알레 모뎀에 영향을 받은 거야. 이 두 개. 예. 그 역사의식의 유형과 발달은 이제 어떤 내용들이냐면 그 당시 이제 삐아제의 이론을 1950년대에 그 일본 학계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역사의식이 뭔가에 대해서 실험 연구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자, 이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이토 시노시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1953년에 연구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1950년대 초반에 피아제 인지 발달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역사 의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그의 연구는 역사를 인식하는 측면에서 심리적 유형의 측면에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역사 의식이 시간 개념의 이해에서 인과관계 변화, 발전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발전됐다. 그래서 그 역사 의식의 단계가 이제 제시됐죠. 이거 외워두세요. 예전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금속 상위 의식이 있고 상위도 되고 상이도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변천 의식이 있고 역사적 인과관계 의식이 있고요. 시대 구조 의식이 있고 역사 발전 의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요 순서 좀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 의식의 시간 개념과 그 다음에 인과관계 변화 발전에 따라서 이해하는 방향으로 발달되고, 그 다음에 역사 발전에 대한 이해는 늦어도 청소년 중기에 들어서 가능한 연령 지체, 할렘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예. 그래서 이것을 실험 연구를 하게 돼.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뭐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이제 뭐 과거가 할아버지가 태어날 때 생각할 정도며 5년이 되어서 추상적인 생각을 한다. 초등학교 3, 4학년 때는 과거와 지금의 차이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막연하게 인식하는 단계 있죠. 초등학교. 그걸 이제 뭐냐면 금성 상위 의식이라고 해요. 막연하게. 상위 또는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강고 의식이라고 하죠. 막연하게 의식. 막연하게 의식하는 게 강고 의식이고요. 그 다음에 명확하게 오늘과 지금을 인식하는 건 금속 상위 의식이라고 해요. 예, 지금급자가 예전 석자니까, 예, 그것들 이제 하는 거. 요 단계까지는 뭐에 속하는 거예요? 전조작기에 속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변천의식하고 이제 발전의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한 4학년부터 이렇게 이제 5학년까지 이렇게 했던 것들인데, 요런 의식들은 이제 변천 발달 의식은 시간의 거리를 느낌을 시간을 어느 정도 느끼고, 집중이 인간관계를 좀 파악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인과관계 의식은 시간의 흐름을 종적으로 파악 가능하고 사회생활의 의미를 비교하고 변천 발달 의식이 심화되고 등등등이 여기에 속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시대구조 의식과 역사 발전 의식이 형식적 조작기에 속하는데, 요때는 인과 의식이 심화되고 인물과 시대와 관련지어 파악할 수 있고 등등등. 그 다음에 발전 의식은 시대구조와 시대 관련을 파악할 수 있고 사회의식 확대하는 등 등등등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강고 의식이 뭐고 고공 상해 의식이 뭐고 변천 발달 의식 뭐 거기에 구체 내용 써놓은 것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순서만 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 아까 좀 얘기했지만 역사의식을 정태적 고정적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현재 발달 수준과 연령 발달의 경향만 기술했다. 그러니까 팩트만 기술한 거야. 형상들만. 근데 그 형상들이 움직이는 원동력 같은 것들을 얘기하지 못해.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처럼 발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힘이나 조건, 발달 과정 언급하지 않았고요. 양자 관계가 어느 한쪽 단계에서 다른 한쪽 이해과 발달 구조 조건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실제 그에 맞는 교육 활동에 유용한 점을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단계마다 그 뭐냐면 교수학습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야. 예, 등등. 그래서 한 두세 가지 외워두시면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서로 비슷비슷한 거예요. 예, 그런 것들 이제 염두에 두시고. 자, 의의는 뭐냐? 피아제 계통의 사고 발달론을 수용해서 사회성 발달의 일반적 발달 단계를 논하는 차원에서 구체 역사의식 발달을 논했다. 그래서 이걸 역사교육의 연구에 진전시켰고요. 역사의식의 발달에 대한 이후의 연구 경향에 큰 영향을 줬다. 그 역사의식을 유형화, 계열화시켰다는 거죠. 이렇게 발달 단계에 따라서. 그래서 그 후에 일본 사회과학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연구를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방법론이 도입을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7차 교육과정에 도입이 됐죠. 초등학교 때는 인문사, 생활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중학교 때는 정치사,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는 사회경제사, 이런 의식들이 이제 연결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본 사회과학의 조사는 그 비슷비슷하니까 각자 보시면 될 거야. 예,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갖고 이제 그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요거는 이제 어디와 관련된 거냐면, 제가 뉴젠의 역사의식도 안 풀어봤는데 그것도 같이 풀면서 좀 얘기할게요.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기출 문제, 몇 페이지냐. 403페이지 펴보세요. 아이고, 문제 분석이고, 아이고. 자, 403페이지 이제 10번 문제 볼까요? 10번 문제. 12년 기출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거 한번 볼게요. 자, 밑줄친 비판적 유형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요제는 역사의식에 대한 미래를 전망하고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 과거를 해석하는 인간의 사유작용이라고 봤다. 그 역사의식을 역사적 사고의 특성과 그 기능을 규정한 통합적 정신장을 갖다. 자, 여기에서 주의쳐야 될 것은 뭐냐? 여기 역사적 사고의 특수성이죠. 그러니까 뉴제는 지금 역사적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뭘 강조했다? 특수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거는 시민 역사의식이 아니라 뭐와 관련된 거죠? 사회적 역사의식과 관련된 거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는 역사의식을 정통적 유형, 정형적 유형, 비판적 유형, 발생 유형 네 가지로 구분했다. 이렇게 있는데, 그만 보면, 자, 과거에 규정된 자기 이해 방식을 비판적 유형과 관련된 거야. 부정하고, 현재의 가치 체계로 문제였다. 맞죠? 네, 기획과 관련된 거 맞고. 자, 구체적인 사건 속 1번 법칙을 이끌어내어 과거를 현재의 교훈을 활용했다. 그러니까 이제 유사성, 그 교훈성, 일반성, 보편성을 찾아내는 방법인데, 이거는 두 번째 단계였던 뭐죠? 전형적 유형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건의 일반 법칙을 도출하여 과거에서 현재를 위한 교훈을 활용했다. 이런 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된 기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지속시키면 연대감을 이끌었다. 이건 뭐냐? 정통적 유형이야. 이건 그냥 교육 안 시켜도 다 아는 거야. 이건. 그래서 이제 역사의식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들 공통된 기운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인식, 이런 것들이고,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기념적인 어떤 공적 연설이나 공적 기념비,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과거의 억압적인 젠더 관계에서 대한 인식을, 젠더는 사회학적 성이죠. 그래서 인식을 해체하고 페미니스트 역사 소설 잘 나타났다. 맞죠? 예, 그래갖고 과거와 단절시키는 역사 방식. 그 기획과 니을과 관련된 거가 답이 2번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참고로 여성사와 관련된 내용이 좀 있어요. 그 입론책과 구상책 그 내용이 좀 많거든요. 근데 요 여성사와 관련돼 갖고는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빼버렸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그 심화 보충 자료집을 낼 거예요. 거기 다 자세히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연구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볼 게 뭐냐면, 어디야? 401페이지에 보죠. 401페이지에 보면 7-1번 문제 볼게요. 7-1번 문제. 자, 7-1번 문제를 보면요. 역사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가 역사를 사고의 역사의식을 육성하는 거다. 자, 역사를 사고의 역사의식의 발달 전제로 하며 상호 보완적이라고 했죠. 역사의식을 역사 사고를 신장시키며 높아진 상호 보완적 관계가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역사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학생들은 역사의식 단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인 성격 가치이다. 자, 최종적 평가의 대상이기도 하다. 자, 역사교육과 관련된 역사의식 발달 과정을 5단계로 나누어 제시해. 일단 발달 과정이 나오면, 단계가 나오면 삐아제 이론이야. 루젠의 역사의식도 있겠지만 루젠의 역사의식 자체가 없었어요. 그건 남색적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의 역사의식을 쓰는 거야 지금? 사이토의 역사의식을 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써요? 강고의식, 고금상의식, 변천의식, 인과관계의식, 시대구조의식, 발전의식. 근데 이제 요거는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강고의식, 고금상의식, 변천, 인가, 시대발전의식. 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자, 아동의 성장 및 사회성의 발달에 따라 계열한 역사의식의 발달 단계 중 보기와 관련된 특징을 갖는 단계는
자, 요거는 이제 좀 내용을 보면, 주제별 학습이 가능하다. 사회생활의 의미를 비교할 수 있다. 시간의 흐름을 종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생활 주변의 문화 형상에 대해 역사적 관심을 가진다.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인가의식 단계야. 인가의식 단계. 예, 시간의 흐름을 종적이라는 시간의 변화를, 순서대로 파악하는 거죠. 그 사회생활 의미를 비교하고 변천 발달 의식을 심화시키고 역사 사실에 대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생활 주변의 문화 형상에 대한 역사적 관심을 커지고 주제별 학습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그 979페이지에 그 분석판 있죠? 그 979페이지에 보시면 강고의식, 고금상의식, 그다음 변천 발달, 인과관계, 시대구조, 발전의식 요게 그 각각 6단계의 내용들을 그 뭐냐면 특징들을 적어놨어요. 이게 논한책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요거 아까 얘기했지만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긴 없어요. 이거 그냥 쓰라고 나오긴 좀 그런데 만약에 어떤 미친 사이코 같은 교수님들이 들어가서 쓰라고 낼 수도 있으니까 뭐 쓰라고 내도 내 지금 추세해 보니까 한 가지 쓰라고야. 2가지까지 안 써. 자기들 채점하기 좀 힘드니까 한 가지만 외워두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외우기가 좀 외우는데 잊어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 더 여분을 외워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 외우지 말고요. 예, 하여튼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관련된 총괄평가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이제 좀 약간 내용을 더 심화시켜 보죠. 자, 총괄평가 428페이지 펴보세요. 428페이지. 자, 428페이지 몇 번 문제를 보시냐면요. 30번 문제 볼까요? 30번 문제. 자, 거기 이제 30번 문제를 보면요. 다음은 삐아제 이론을 발달한, 삐아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 성과 내용이다. 자, 이 연구 결과 의식 단계 중에 역사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역사 의식 발달 단계 2단계를 쓰시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리고 이 연구 결과의 문제점을 3가지 말해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초등학교 1, 2학년생은 과거는 할아버지가 태어날 때 생각할 정도면 5학년 돼서 추상적인 과거를 생각할 수 있다. 뭐 변천 발달 의식 쭉 얘기하죠. 인과관계 의식. 그래서 인과관계, 시대구조 의식은 중학교 1, 2학년 때 나타난다. 요건 누구의 연구 결과예요? 사이토에 관련된 연구죠. 사이토. 그럼 사이토의 연구 관계 역사의식 단계. 거기에 사이토는 할렘의 이교에 따라서 연령 지체설을 주장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적 사고는 형식적 사고고, 형식적 그 사고에 속하고, 그러면 어디에 해당하죠? 시대구조 의식과 역사 발전 의식에 속하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점. 아까는 역사의식을 정태적, 고정적으로 파악하여 학생들의 현재 발달 수준이나 연령 발달 단계의 경향만 기술했고, 발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조건, 발달 과정을 언급하지 않았고, 그 다음 역사의식과 역사 사고적 구분을 한 채 정형화 병렬적으로 사용했고, 양자의 관계가 어느 쪽으로 다른 쪽 이양이나 발달 조건을 고착시키지 못해요. 실제 교육 활동에 유효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남색 책이 4개 있는데 그거 외워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외우긴 힘들면 딱 2개만 외우시고 되세요. 그러면 한 가지 쓰라고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문제 좀 보면 그 427페이지 28번 그 앞부분 잠깐 들어와서 28번이 아니라 이건 좀 뒤에 풀어볼게요. 있고 어디냐면 439페이지 펴보세요. 439페이지. 자, 439페이지 49번 문제 볼게요. 49번 문제. 자, 이건 누젠의 역사의식과 관련된 내용이야. 누젠의 역사의식. 이 누젠의 역사의식을 제가 미국사에 한번 대비해가지고, 냈거든요. 자, 다음 사료는 과거 미국의 분리하되 평등하다라는 그 정책을, 내가 서로 다른 대법원의 판례다. 그러니까 분리하되 평등하다 뭐냐면, 나중에 그 미국의 그러니까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노예들 해방이 됐죠. 그래서 흑인들 해방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수정헌법이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미국민들은 다 평등하다. 근데 이제 남부에서 이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 그래서 이제 시민권법을 만들어갖고 투표권을 제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을 그러니까 흑인하고 백인을 분리시켜. 근데 이들은 차별이라고 얘기하잖아.
왜냐 차별이라고 얘기하면 미국 헌법에 어떻게 위배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평등한 조치다. 다만 백인하고 흑인이 다른 존재고 생활 양식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단지 분리할 뿐이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평등하다. 그러니까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말장난에 불과한 거죠. 실제 뭐예요? 차별이에요, 차별. 예. 자,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논란이 있어. 이게 이제 뭐 남부의 정책들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으니까 그때 미국에서 논란이 있으면 항상 그 해결 기관이 어디냐면 사회적 쟁점의 해결 기관이 우리는 어디에 헌법재판소죠. 우리 보면 최종적인 판단은 어디에 내요? 그 헌법재판소 가서 위헌 법령을 신청해갖고 내잖아요. 그리고 뭐 동성애라든지 뭐 결혼이라든지 뭐 성매매 뭐 합법화 등등등. 근데 미국에서는 어디에 내냐면 대법원에서요. 대법원에서 사회적 쟁점의 모든 최종적 도덕적 판단은 여기에 내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자 다른 대법원 판례다. 가와 나의 유형의 명칭을 내용을 아래 사료와 바탕으로 각각 서술해 보시오. 윗줄친 관점의 입장에서 아동의 역사 발달 의식을 말해 보시오. 그래서 노제는 이제 그 역사 의식을 쭉 얘기하고 그 역사 의식, 역사적 사고의 특수성과 그 기능을 규정한 통합적 정신장애로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역사 의식 정통적, 정형적 가와 나 유형이 있다. 그럼 가 유형은 뭐냐? 자, 가 유형은 뭐냐면 프레시대 포커스 그 판례요. 이건 뭐냐면 그 1890년대 이제 뭐냐면 그 19세기 말에 이제 그 내용인데 요 내용은 뭐냐면 인종차별을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불리하되 평등하다는 내용을 합법화시킨 거야. 그래서 이거는 지금 수정헌법과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의 가치와 과거의 가치가 조화됐다. 그 과거의 가치는 수정헌법이고 현재는 이걸 그 분리하되 평등하다는 과거의 가치죠. 아니 현재 가치죠. 그게 크게 위배되지 않고 조율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이게 무슨 거와 속하면 발생적 유형과 속해요. 근데 나사조는 이제 나중에 민권운동이 일어나거든요. 1960년대. 그러면서 이제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때 또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했냐면 분리하되 평등하다라는 그 관념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판례가 나와. 그래서 이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판례라고 하는데 그것은 종전의 어떤 사고방식과 구별 짓는 거죠. 이건 어디에 속할까요? 비판적 유형에 속하죠. 예. 그래서 제가 미국사에서 판례가 있는데 두 개 판례는 미국사에서 되게 중요한 판례들이에요. 이 판례들이. 예. 그래서 한번 판례도 한번 보시면 되는데 미국의 어떤 그 민권 정책에 대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긴 있지만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거 두 개 유형 판례 기억을 해두시고 역사의식의 발달 원인 줄친구와 관련되고 역사의식의 발달 의식을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은 사회적 역사의식이죠. 그래서 역사 아동들의 성장에 따라 자연히 발달한 게 아니라 생활환경과 경험, 역사학습을 통해서 길러진 거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거기에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특수성이죠. 사고의 특수성. 보편성이 아니에요. 보편성이라고 쓰면 뭘 써야 되겠어요? 보편성이라고 쓰면. 이건 뭐냐면 그 뼈아제 이론이죠. 그 다음에 통합성이라고 하죠. 이 통합성도 좀 기억하면 뭐냐면 되게 사고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그 교과에서는 되게 개별성을 강조해요. 어떤 사고 기능은 이제 있고 사고력을 강조할 때. 근데 역사 교육에서는 통합성에서 소 유기체적인 모습들을 강조하죠. 그래서 그 역사적 사고 하위 범주에서 할 때 이렇게 나누는 이유도 난 게 개별적으로 육성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통합적인데 어느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육성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22페이지 18번 잠깐 문제 풀어볼게요. 자, 18번 문제 보면 다음 교수학습 사항에서 처리의 답변이 뉴젠의 역사의식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말해보고 이 유형의 특징을 세 가지 기수해 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7세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외세를 끌어도 통일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떤 생각인지 말해보세요. 이런 내용인데 자, 아직 민족의식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라가 외세를 끌어들인 것에 대해서 지금 민족주의 관념을 비난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날 파업이 일어나면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해 더 분쟁을 해결하는 것 같이 고구려와 백제와 더 많은 협상을 통해서 민족의 그 통일을 이끌어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일까요? 요거는, 그 당시 이제 그 발생적 유형이죠. 왜? 과거의 가치와 현재의 가치를 서로 연결시켜줬잖아. 그 발생적 유형이죠. 그 특징은 시간적 변화가 도덕적 가치의 유효성에 결정적인 논거가 되고, 역사의식은 인간 스스로의 시간 속에 위치하며 그들의 과거를 설명한 다양한 방식으로 통합하는 과정, 변화의 발전 과정에서 역사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남색체의 의미를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을 넘어가죠. 그 다음에 타바의 이론인데, 타바의 그 이론은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 안 나왔어. 예. 그래갖고, 이게 제가 여기 왜 집어넣는지 작년에는 안 집어넣었다가, 한번 보니까 딱딱 떨어지는 부분에서 제가 한번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타바의 이제 그 세 가지 인지 과정이가 있고, 그 분류 능력, 있고, 그 다음에 더 삐아제 이론 또 적용하는 또 시계대 이론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읽는데, 먼저 타바 이론을 볼게요. 타바는, 이 사람은 어디에도 많이 들어봤죠? 교육학에 많이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교육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역사 교육학자보다는. 예.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인지 과정에서 뭐 개념 형성, 그리고 모아진 정보를 유라는 개념 속에 조직을 하고 분류하는데, 이건 뭐냐면, 그 개념 형성을 했다는 거야. 비슷한 끈이 모아가지고 이제 형성하는 건데, 열거를 먼저 하죠. 먼저 식별을 해. 너는 무엇을 보았느냐, 들었느냐, 알아차리냐. 이게 식별작용이죠. 그러니까 A와 B를 그냥 식별하는 거야. 그리고 그 A와 B를 식별한 다음에 이게 어디에 속하느냐, 유를 속하는 거죠. 그 명명을 하죠. 그리고 이 구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무엇은 어디에 속하는가. 예를 들어 고양이가 있어. 개가 있어요. 개. 개와 고양이가 있단 말이야. 그럼 개와 고양이를 보고 느끼고 식별하죠. 얘는 개고 고양이고 이렇게 나누잖아. 그러면 이 개가 있어. 개가 어디에 속하냐, 뭐 진돗개냐, 아니면 요크샤이트냐, 뭐 등등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류를 나눠. 그리고 얘를 명명하죠. 얘는 개로서 어디 종에 속한다. 이런 식의 이제 가정을 거는단 말이야. 그래서 열고 그룹핑, 뭐 명명 이런 관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개념 형성하는데 자료를 해석하고 일반화시키죠. 이런 단계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교육론과 관련된 내용은 어디냐면 시계가 관련된 거예요. 아마 시계 이론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게 역교론과 관련된 거니까. 자, 그 앞에 타바 이론과 그 다음 삐아제 이론을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냐. 그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관계적 맥락적 방법을 더 사용하고 기술적 방법이나 유목적 추론적 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이 사람은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기술적 방법이 뭐고, 관계적 맥락적 방법이 뭐고, 유목적 추론적 방법이 뭐냐? 그 한번 정의를 내리면, 그 기술적 방법은 뭐냐면, 그 사다리 중심으로 외형에 분류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크기, 형태, 피부색.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연령이 낮은 단계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 분류할 때 인간의 내면 이런 거 안 봐. 뭘 보여? 보이는 것만 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인간의 키가 180 이상이고, 그다음 크다 작다, 그 다음에 피부색 있죠? 검둥이다 좀 근데 흑인이다 백인이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이제 연령이 이제 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제 뭐냐면 관계와 관련된 걸 봐요. 그래서 말이 있으면 항상 뭐가 있어요? 마차가 있죠. 예, 이런 식으로 관계와 관련된 상호 기능성 있는 걸 보고, 좀 더 발달한 애들은 뭐냐면 유목적 추론적 방법이죠. 그래서 사과를 과일로, 말을 동물로 봐. 그러니까 큰 개념, 작은 개념에서 무슨 개념을 이끌어내죠? 큰 개념을 이끌어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구체적인 단계에서 점점 추상적인 눈에 안 보이는 단계로 뭐예요? 형태가 옮겨지는 거. 그래서 이제 있고, 주로 이제 사회과의 주요 사용해서는 것은 유목적 추론적 방법이죠. 그러니까 형태보다는 속성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방법들을 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아까 이제 그 기술적 방법이나 그러니까 그 맥락적 방법을 더 사용하고 기술적 방법이나 이제 유목적 추론적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데, 특히 유목적 추론적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사회적 사건에 대해서 아동의 분류 능력 단계는 이렇게 보면 이제 단계 내용을 보면요, 애들이 이제 나이가 많으면 벌써 첫 번째는 사례가 여러 측면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한 가지 속성을 토대로 분류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가지 이상의 속성을 토대로 분류하는 그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마지막으로 다중분류해요. 그럼 첫 번째가 뭐냐? 예를 들어서 사례가 여러 측면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자, 프랑스 혁명을 이제 얘기를 할 때 프랑스 혁명을 뭐냐면 여러 측면을 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자기의 주관적 느낌에 따라서 뭐 경제적 측면도 있고 사회적 측면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막연하게 느끼는 거야. 그냥 프랑스 혁명을 그냥 막연하게 여러 가지 느끼는 거야. 개념화시키지 못해요. 그다음에 그것을 프랑스 혁명을 이제 시민혁명이다라고 개념화시켜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단계 넘어가고 그다음 프랑스 혁명에서도 이제 그 안에 시민혁명, 부르주아 혁명이 있다. 또 하나는 뭐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주의 혁명이 있다. 그다음에 또 억압적인 남성에 대한 여성의 어떤 남성이 여성을 억압적인 모순이 있다. 여성사적인 측면에서 보고. 그러니까 한 가지 그 사건을 두 가지 이상의 속성을 본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되게 주관적으로 느끼고 개념화시키지 못하는 단계고, 두 번째는 한 가지 속성을 토대로 분류하는 단계, 또 한 가지는 두 가지 이상의 속성을 분류하는 단계인데, 이 마지막 두 가지 이상의 속성을 분류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다중분류라고요. 다중분류. 그래서 다중분류라는 것은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 다음에 보존 능력을 이제 소유하는데 뭐냐면 사물이 변하더라도, 외형적으로 변화도 그 성격을 변하지 않는 걸 아는 거야. 보존 능력 아시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이런 것도 있죠. 자, 미국의 혁명을,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할 때, 미국 혁명, 남북전쟁, 1812년 전쟁, 이렇게 나눌 때요. 미국 혁명은 이제 미국의 독립혁명 안 하고, 남북전쟁은 내전이죠. 1812년 전쟁들은 뭐라고 해요? 이게 1812년 전쟁 뭐죠? 미영전쟁 아세요? 미국과 영국이 전쟁한 거 있잖아. 그래서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막 싸울 때 그때 이제 한번 미국이 영국 한번 쳐부시겠다고 하다가 이제 개판 깨진 전쟁이 있는데, 자, 이거를 여러 가지 그것을 있죠. 두 가지 있는데 이걸 하나로 묶었어. 미 대륙에 있는 전쟁을 이렇게 묶었나 봐요. 미 대륙에 있는 전쟁에 이런 것들이 있다. 미국 혁명, 남북 전쟁, 1812년제. 그러니까 미국 대륙에 있는 전쟁을 한 가지 개념을 이렇게 미국 혁명, 남북 전쟁 정하고 한 가지 개념 두 가지 이상의 속성들을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다중 개념이죠. 자, 미 대륙에 있는 전쟁을 이렇게 분류하고 미국 혁명을 시민혁명을 분류하고 남북 전쟁을 내전으로 분류하고 그다음에 1812년 전쟁을 국제 전쟁으로 분류했다. 이건 뭐예요? 요 한 가지 개념 안에 여러 밑에 있는 다른 하위 개념들의 속성들을 두 가지 있는 속성들을 다 파악하는 거죠. 이게 다중 개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 다중분류라는 것은, 다중 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냐? 학생이 여러 가지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분류를 할 수 있으면서 사물과 형상들의 다양한 관계를 인식하고 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과 교육 과정의 구성한 중고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연구 방향을 보면 초창기 때는 보편적 분류 능력을 연구했는데 이제 후기에 들어가면서 역사 내용을 투입해서 구체적인 특수성이 연구 방향을 한다. 그래갖고 주로 일반 사회과 연구 방향, 다중 분류 능력이 이제 구체 역사 내용과 관련돼서 후기 때는 역사학에도 확대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겔의 논리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시겔은 뼈아지의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아동의 분류 단계를 세 가지 남겼죠. 기술적 방법, 관계적 맥락적 방법, 유물적 추론적 방법인데 연령 단계가 높을수록 되게 기술적 방법과 유물적 추론적 방법을 사용하고 특히 유물적 추론적 방법이 고차원적 사고방식이죠. 그리고 이 유물적 추론적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사회적 사건의 아동 분류 능력을 따라서 세 가지 단계가 나누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이상의 속성을 토대로 분류한 방법을 뭐라고 한다? 다중분류, 다중개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다중분류가 예를 든 게 이제 뭐냐면 아까 이제 미대륙에 있는 전쟁을 분류할 때 미국 혁명, 남북 전쟁, 1112년 전쟁할 때 개념, 한 가지 개념 안에 하위 개념들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일반 사회과에서 보편적으로 연구했다가 나중에 역사학으로 확대 연구했다.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문제가 시험 문제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총괄평가 관련된 내용 한번 찾아서 한번 이제 보기도 하죠. 자, 총괄평가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460페이지 펴보세요. 자, 460페이지 71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 자는 피아제 이론에 영향을 받은 연구 성과 내용이다. 자료 A의 연구 방향의 목적을 쓰고 비판점 두 가지를 쓰시오. 그 다음에 그 자료 B의 기억의 의미를 구체적 예를 한 가지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통해서 아동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써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관련된 개념의 명칭을 변기할 것. 이렇게 보면 자, 자료 1번 A는 사이트 연구죠. 사이트 연구 목적은 뭐예요? 역사를 인식하는 측면에서 심리적 유형을 분류하고 계열하는 데 있죠. 예, 목적 수하면 또 못 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 남색책에 있으니까 찾아서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적 내용은 아까쯤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기억의 의미를 보죠. B번, 자료 B번은 이제 피아제 이론을 봤던 건 누구의 이론이에요? 시계의 이론이죠. 그래서 이 다음에 기술적 방법, 관계적 맥락적 방법, 유목적 추론적 방법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유목적 추론적 방법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구체적 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보면 자, 사과를 과일로, 그다음 말을 동물로 생각과 같이 추론된 사물과 속성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위 개념을 상위 개념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이상의 속성을 토대로 분류한다는 게 다중분류죠. 다중분류 개념이 뭐예요? 다중분류를 통해서 사물대 형상 소수의 다양한 간을 인식할 수 있고 그 속성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다중분류라는 개념 기억을 해도 두 가지 속성 이상을 알 수 있는 거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그 피아제 이론을 받은 이제 타바와 시계 이론을 한번 또 받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뒤에 이제 보면 시간 개념 발달 해갖고 발달 심리학 그 토대를 하는 건데 이것도 일종의 이제 뭐냐면 피아제 이론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역사 교육의 시간 개념 발달에서 시간의 표현 개념, 그 다음에 연대 개념, 시대 개념 이런 식으로 연령 발달에 따라서 이제 발달되는데 대개 이제 시간 개념, 표현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체 조작기, 그 다음에 연대 개념, 형식 조작기, 그 다음에 시대 개념은 형식 조작기 발달돼요. 그러면 먼저 발달된 구체적 조작기 때 발달된 시간 표현 개념이 뭐냐? 이걸 이제 보면 그 시간 표현은 뭐냐면 개인적 시간이 아니라 그 사회적 약속에 수용하는 표식이죠. 추상적 상징의 시간인데 역사적 시간으로서 아동이 직접 경험 밖에 있으면서 일반적 시간 표현 개념보다 좀 늦게 발달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그 1시, 2시, 3시, 4시라는 개념 있죠? 이것은 아동의 직접적 경험 안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A, D, B, C 이런 개념도 있죠. 이런 건 아동의 어떤 직접 경험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일반적 시간 개념보다는 좀 더 역사적 시간 개념은 늦게 발달되는데 요때 표현된 시간 개념은 뭐냐면 시간 표현 개념이 구체적 조작기 때 파악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연대 개념인데 그 역사적 흐름의 사건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갖고 이제 이건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제 조금씩 등장한 개념들인데 자, 예를 들어갖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중에 어느 게 더 앞서 있나? 어느 게 앞서 있어요? 임진왜란이 앞섰고 병자호란 늦게 아는 거죠. 이렇게 시간의 선호관념을 아는 거. 연대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시간사의 거리 파악도 이제 아는 거야. 두 인물과 두 사건 사이에 존재하는 것들. 얼마나 아냐. 자, 예를 들어 임진왜란하고 우리나라하고는 한 몇 년이야, 지금 시대하고는. 거의 한 400년 거리에 있죠. 조선왕조 건국하고는 한 600년 거리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삼국사기 쓰여진 시기하고는 지금 거의 한 800년 그렇게 돼 있죠. 그런 것들을 아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걸 아는 거야. 발생한 사건의 유사성.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걸 이제 아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예를 들어 임진왜란 때 누가 중국의 황제였어요? 예? 만력제. 그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동치성이죠. 이런 것들 이제 아는 거. 요게 연대 개념이야. 연대 개념. 예. 그래서 이제 연대 개념은 이제 형식 조작기. 이렇게 이제 보고. 근데 여기 뭐 초등학교 상급 학년이라는데 상급 학년은 이제 그 예매한 게 형식 조작기하고 그 다음에 구체 조작기 가독기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형식 조작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대 개념인데 이건 이제
여러 사건들의 물리적 시간 분할이 아니라 어떤 시기가 같은 공통된 속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선시대는 어떤 특징이 있다. 조선 근세적 사회로서 어떤 속성도 있고, 그 다음에 고조시대는 중세적 속성으로서 중세시대로서 어떤 속성도 있고, 이런 시대 개념을 아는 거, 이런 것들은 그 고차적 의식이죠. 요때는 중고등학교 단계야. 그래서 이제 시간 포용 개념, 연대 개념, 시간 개념, 이것도 이렇게 구체적인 형식 조약에 나오면서 누구의 이론을 받아들인 거예요? 피아제의 이론을 받아들인 거야. 이해되시겠죠? 자, 하여튼 피아제 한련 발달의 이론을 받아들인 것은 지금까지 언급한 건 네 가지 정도 되는데, 하나가 사이토 히로시 의견, 사이토 의견이고, 그다음 두 번째가 타바 이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피아제 이론, 피아제 아니라 시계 이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 시간 개념 발달 이론, 발달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네 가지가 있고, 자, 하여튼 이렇게 하면 피아제 피할렌 모담을 제시한 역사 사고의 형식적 적기 및 연령 지체를 검증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피아제 피할렌 모델은 뒤에 좀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있다라는 것들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나온 것은 사이토 이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넘어와서 이제 생각 습관으로서 역사 사고를 보는데요. 자, 그 생각 습관으로서 역사적 사고는 거기에 이제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드레이크의 역사적 생각의 기준이에요. 이게 이제 한 3번 나온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10년도에 한번 나왔고, 14년도에 나왔고, 올해도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생각 습관 사고 기준은 뭐냐 하면, 그 앞에 이제 제가 역사 사고력에 대해서 막 얘기했잖아. 역사 사고력이 어떻고, 역사 의식이 어떻고, 뭐, 피아제 이론을 도입하니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 이론들 자체들이, 논의들 자체들이, 실제 학생들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지. 학생들이 실제 뭐냐면 생각하는 게 뭐냐, 실제적인 것들이 뭐냐, 이런 것들 논하는 게 생각 습관 역사 사고예요. 그래서 역사 교육과 역사가들이 참여해서 미국을 중심한 미국 역사교육위원회가 주도를 해가지고 했고, 그걸 또 미국 역사학회가 참여했고, 또 거기에 이제 와인버그의 영향을 받은 드레이크가 같이 제시한 거야. 그래서 그 남색책에 있는데, 남색책에 보면 큰 3개의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미국 역사교육위원회의 생각 습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미국 역사학에서 얘기하는 역사적 사고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와인버그의 영향을 받은 드레이크의 그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한번 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생각의 습관이라는 것은 역사 사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역사 사고가 어떤 사고인가라는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논의했던 역사적 사고론이 역사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역사학자느냐 역사교육학자 이론적으로 얘기한 거고, 실제 이거는 실제 애들이 어떤 식으로 방식하는 구체적이고 기납적인 방식을 통해서 한 건데, 먼저 이제 볼 게 뭐냐면 미국의 역사교육위원회가 이제 하는 생각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쭉 내용이 있는데, 뭐 과거 사실의 유의미에 의해, 그다음에 과거 사실 가운데 중요한 걸 가려내기, 뭐 감정이입, 다양한 문화, 공유된 인간성 이해 등등등등 지금 있죠. 자, 근데 이제 요거는 다 외울 필요 없고, 뭐만 좀 보시냐면 그 뒷부분에 사실과 추측, 증거와 주장의 차이를 인식하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요게 이제 10년도 기출문제 나왔어. 사실과 추측, 그 다음에 증거와 주장의 그 차이를 인식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팩트죠. 팩트는 뭘 바탕으로 하는 거야? 증거를 바탕으로 하는 거야. 그 다음 주장은 추측이죠. 주관적 판단이죠. 그걸 구별할 필요가 있어. 예, 그런 것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기독교 종파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 형이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이건 주장에 해당하는 거죠. 주장. 그거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바탕으로 하는 거 아니죠. 예.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믿었어. 생각했어. 이건 뭐야? 추측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하는 거예요. 예. 역사학에도 그게 많고 현실사에도 되게 많아. 예. 자, 그래서 이제 사실하고 그다음에 증거, 사실하고 그 주장을 구별 못하면 사기를 많이 당하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하여튼 요걸 구별하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뭐 보면 제가 이제 미국의 역사학회 10개 역사적 사고 기준이 있거든데, 이거 가만 뺐어요. 왜냐면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참, 뭐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냐? 드레이크의 역사적 생각 습관 기준. 세개 총수. 3번이 나왔어. 10년도, 14년도, 18년도. 올해 나왔으니까 내년 안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역교훈에서는 항상 또 나오는데 또 나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항상 대비해 주시는 게 좋아. 그러면 드레이크의 그 역사적 생각 습관 기준이 뭐냐 좀 보면, 자, 일단 이론적 배경이 뭐냐면 그 출처학이나 학증 이런 말들은 어디에서 많이 들어왔죠? 와인버그 이론에서 많이 왔죠. 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와인버그의 발견법하고 좀 비슷해. 그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을 이제 원래는 와인버그의 발견법은 사료 비판과 관련돼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생각 습관의 어떤 그 역사적 사고로 응용을 했어. 그래서 드레이크는 역사적 사고적 세고 과정을 이제 4단계 나눴는데, 그 내용들 외워두셔야죠. 크게 출처 확인, 학증, 맥락화, 비교율 사고. 그 출처 확인하고 학증은 많이 들어왔죠? 네, 거기 앞에 와인버그 이론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많이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출처 확인이야. 네, 이번에도 출처 확인 나왔죠? 출처 확인. 그래서 이제 출처 확인 뭐냐? 자,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읽기 전에 향한 건데, 보기 전에 향한 것인데, 저자의 신뢰성과 의도,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사료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도를 검토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1번 서기를 이제 보려면 1번 서기를 누가 썼어요, 이거? 7세기 말에 그 일본 학자들이 쓴 거죠. 일본 사학자들이. 어떤 의도 쓴 거죠? 일본 항실가를 뭐냐면 미화하게 쓴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것이 뭐 100%다 거짓이라고 좀 말하기 힘들지만 그걸 항상 의도해 두고 읽어야지만 뭐예요? 그게 나오는 거죠. 팩트가. 팩트를 걸러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출처 확인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번 이런 게 있었어. 자, 14년 기출문제 조선사라는 게 있죠. 조선사. 기억나세요? 조선사 편찬회가 했던 거죠. 그건 뭐 어떤 의도로 만든 거예요? 조선사는 조선의 어떤 조선 왕조 역사가 아니라 지금 그 당시 일본에는 조선사는 이제 우리나라 역사라고 했으니까 조선의 역사를 쓴 거야, 전반적으로. 근데 거기에 써 있는 것들은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어떤 거야? 시민사학을 이식시키는 목적에 쓴 거죠. 그러니까 많이 왜곡됐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인식하고 봐야 돼.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출처 확인이다. 이번에 출처 확인 나왔던 거고요. 학증은 뭐냐면 그 역사가들이 하나의 문서를 다른 문서와 교차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관련시켜서 유행한 건데, 몇 개의 문서로부터 얻은 정보를 비교해서 문서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과정, 역사의 능숙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적인 어떤 능력이 필요해. 그래서 역사적 이해 수준을 높이는 기여하는데, 자, 예를 들어 어떤 사건에 대해서 A와 B가 A 사료가 있고 B 사료가 있어. 근데 다른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하려면 다른 사료를 또 C와 D, 이 사료를 끄집어내갖고 서로 상호 비교를 하는 거야. 유출하고. 이것을 이제 하는 건데, 이걸 어렵게 말해서 교차 분석이라고 해요. 교차 분석. 예. 사료 비판에서 이 교차 분석과 관련. 교차 분석 정도 하려면 보통 애들이 그거 못해요. 어느 정도 능력이 돼야지 하는 거야. 어느 전문적인 능력이 돼야지만 교차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학증이라고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맥락화가 뭐냐. 맥락화는 이제 그 동시대 지역의 국가적 맥락 속에서 검토하는데 지금의 인식과 사고방식과 다른 해당 시대의 인식과 생각 습관을 반영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그런 건데, 이것이 이제 뭐냐면 그 예를 들어갖고 이제 18세기 때 뭐 유럽 문화권과 동시대 동아시아 문화권의 어떤 사고방식 차이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볼 수 있는데, 자, 그 중에 두 가지를 이제 보면 유추적 맥락과 언어적 맥락이 있어요. 유추적 맥락은 언어적 맥락은 뭐냐면, 유추적 맥락은 동시대인들과 비교해서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비교해서 그 특정 생각이나 주장이 어떤 위치에 있는 걸 파악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상 숭배에 관련돼서도 기독교인 이슬람인들은 다 우상 숭배 반대하죠. 근데 그 이슬람교도들이 생각하는 우상 숭배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우상 숭배는 좀 달라요. 위치가. 왜냐, 기독교인들은 그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아닌 자들을 뭐냐면 다른 신을 숭배하는 걸 우상 숭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익히고 있는 그 성물이나 성자 이런 것들 뭐야? 숭배한단 말이야. 근데 이슬람인들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모습이라고 해도 결국은 누가 만든 거야 이거 다. 인간 상상해서 만든 거잖아. 이것 또한 우상숭배란 거야. 그러니까 조각상에 이런 거 다 없애려고 하잖아.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상숭배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 동시대 언어에서 그 뭐냐면 어휘가 갖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갖고 이제 로마 시대 때의 노예는 사업할 수 있는 데서 안테네의 노예들은 그쵸? 근데 그 스파르타 이번에 시험 문제에 나온 헤로트들 얘는 사업하는 노예들이 아니죠. 그냥 집단적 노예야. 그러니까 똑같은 노예라도 의미가 달라. 이런 것도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유추적 맥락과 언어적 맥락을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볼 수가 있죠. 동시대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예전에 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그 10년대 기출 문제일 거예요. 아마 누구죠? 몽골 제국, 그러니까 원나라 방문했던 이븐 바투타하고 마르코 폴로의 여행기가 있죠. 근데 이걸 바라보는 게 그 시대가 동시대 사람이죠. 비슷한 시대죠. 그런데도 관점이 다르잖아. 물론 이게 맥락화 측면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물론 그 외에도 막 학적이나 추정도 물어봤지만, 자, 비교적 사고가 뭐냐면, 당시 세계의 다른 부분의 조건들을 기술하게 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갖고 이제 비교적 사고는 이제 역사가 해석과 1차 사료 속에 확증된 것을 고려해서 텍스트 간에 관련된 구성 과정, 그 문서 분석을 통해 당대의 지역과 아이디어 사건을 비교하는 건데 뭐냐면, 자, 맥락화는 동시대죠. 비교적 사고는 뭐냐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해석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확증과 출처하기를 거쳐가지고 이제 해석의 단계를 넘어가면 그 문서 분석을 과정에서 뭐냐면 그 확증이 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 자, 똑같은 사건에는 임진왜란이라고 이제 하는 사건을 보는데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각기 달라보는 거죠. 예. 그래서 한국, 일본, 중국이 임진왜란을 보는 관점이 달라. 그래서 한국은 우리가 당한 거죠. 당한 거고, 그래서 일본에 치면 물리친 거잖아. 일본은, 그 한반도를 통해서 대륙을 진출하려고 했는데 좌절된 거잖아. 근데 중국은 뭐야? 한국을 도와준 거죠. 도와주지 않으면 뭐야? 일본인데 우리까지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라도 그 확정된 사건은 이제 팩트를 확정된 사건이라도 그 밑에 문서 분석을 통해서 그 사건을 비교하는 거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텍스트 내용이 달라지는 이런 것들은 뭐냐면 비교적 사고. 이해되시겠죠? 그럼 정리해서 말하면 출처 확인은 사료를 보기 전에 사료의 의도나 그 다음에 그 신뢰성 결정하는 게 뭐다? 출처 확인이다. 두 번째는 확증이 뭐냐면 팩트가 다르단 말이야. 팩트가 다르면 그걸 비교를 통해 교차 분석을 팩트를 정하는 게 뭐냐? 확증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맥락화는 뭐냐면 그 사료들 안에 동시대인들이 볼 때 그 보는 걸 관점이 다르죠. 이걸 맥락하고 그다음 팩트가 확증하고 나서 그것을 비교 분석하는 걸 새로운 사실들을 만들고 해석을 강하잖아요. 이건 비교적 사고야.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출처 확인, 확증, 맥락과 비교적 사고 이렇게 좀 기억을 같이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출 문제 분석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같이 해보죠. 근데 좀 쉴 때가 좀 된 것 같긴 하네요. 지금 거의 4시니까 좀 쉬었다가 15분 뒤에 좀 할게요.